네, 문재인 정부 첫 인사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청와대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야당은 오늘도 인사 문제로 비판을 계속하더라고요. 이거 쉽게 초기에 봉합이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지금 3명의 후보자가 지금 위장 전입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런 기준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은 저희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그걸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네.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우리 국민 67.1%가량은 그래도 이 정도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냐. 국회 임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떤지 시민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장전입 하신 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말이 바뀐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의 문제로 결격을 따지거나 너무 심각하게 꼬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위장 전입 외에도 후보자들의 재산 내역도 좀 궁금한데 특히나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산 신고를 했는데 네. 본인 명의의 지금 관악구 봉천동의 주택 2억 8천만 원 정도의 그런 본인 소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예금, 현금으로 한 8억 4천 정도를 갖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 전체 재산은 3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또 좀 꼼꼼히 들어봤더니 앞서 우리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거제에 두 딸 소유의 1억 6천만 원 가량의 지금 자택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가건물 형태에 있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증여세 논란이 두어졌던 바로 그러니까 그 주택입니다. 네. 이 주택을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내야 될 세금을 이제 내지 않았다. 뒤늦게 냈다는 것으로 그래서 논란이 그렇게 되는 했던 거죠. 얘기고요. 자, 다음에 또 눈에 띄는 또 그런 이색 재산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 있냐 봤더니 이 예산들은 모두 강경화 후보자 소유가 아니고 네. 배우자인 저 일본 연세대 교수, 명예 교수 소유인데 요트가 한 척이 있고요. 그리고 수상 오토바이 한 대, 특이한 점이 또 일반 오토바이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인 이일병 교수를 비롯해서 두 딸이 또 2대씩 그런 식으로 해서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한 이런 눈에 띄는 그런 재산들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일병 같은 경우는 지금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거제도 이 별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택 이동하고 있다는데 현재 그 이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도에 네. 그 전입신고대가 있습니다. 어제도 내려오셔가지고 자주 빕니다. 짜님은 전 못 봤어요. 처음에 오실 적에 요트 까고 내려와가지고 게루장이 없다 보니까 다시 원래 있던데 다시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네, 거제 그 주택의 이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전입신고를 했고 네. 이일병 교수는 일주일에 2-3번씩 꾸준히 내려오고 있다. 상당히 머무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주택의 소유주인 두 딸은 본 적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트는 지금 거제 쪽에 계류장이 없다 보니까 부산 요트 선착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른 후보 재산도 좀 살펴볼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 전량을 모두 매각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포스코 같은 주식 한 주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SK텔레콤이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0주씩, 대략적으로 모두 합쳐가지고 한 800만 원 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저격수답게 소액주주 활동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경영 감시나 문제점 지적을 위해서는 주총을 참여해야 되는데 네. 주총에 참여하려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갖고 있던 건데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직무에 조금 영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전량 매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첫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된 백원우 전 의원도 지금 구설수에 오른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 의원 출신인 백원우 전 의원이 비서관에 임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친인척에게 직원이 가능한 그런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선 의원인 백원우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특별하게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네, 근데 백원우 비서관과 관련해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 초조카 관련 구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남동생의 장녀
관한 얘기인데 네. 어떤 얘기냐 하면 2008년에 백원우 의원이 있는 비서실에 이 처조카, 문재인 대통령의 처조카가 인턴 채용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혜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에 그 처조카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이 이례적으로 정책 인턴에 채용이 됐다. 이게 문제점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모 씨는 학계 선배 권유로 대외활동 개념으로 지원을 했고 서로 전형이나 면접 다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네. 있었고 당시에 고모부와 백원우 전 의원 간의 관계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모 씨 관련 채용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국민의당이 이 김모 씨가 전해철 의원실 보좌관을 통해서 유명 치과 그룹의 홍보 담당자로 특혜 채용이 됐다라고 한번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통보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원호 지금 비서관과 네. 전해철 의원과의 관계가 뭐냐 궁금증이 쏠리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금 백원호 지금 비서관 당시는 행정관이었고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근무한 시간은 다르지만 네. 이게 상관이 바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 비리를 관리해야 될 민정수석실에서 오히려 친인척을 챙겨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드러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말 일정을 비웠었는데 SNS로 오늘 근황을 좀 공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진을 한 장 공개를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찡찡이, 흔히 얘기해서 퍼스트캣이라 그러는데 고양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는 고양이와 함께 지금 자택에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찡찡이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양산집에 있던 풍산개 마루를 지난 25일에 들어와서 이제 마루가 공식적으로 이제 퍼스트독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의 그런 사람 사는 모습, 청와대를 구중궁굴이 아니라 사람 사는 모습으로 계속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면에서는 많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부 김성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행선지는 잠시 후 5시부터 대규모 원탁 토론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 정말 바쁘네요. 네, 오늘... 아세안 특사를 갔다가 돌아온 지 채 하루도 안 돼서 네. 대규모 원탁 토론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행사입니까? 일단 주제와 원탁 이게 둘 다 지금 문재인 정부랑 굉장히 코드가 잘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주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 광화문 광장에 테이블이 쫙 깔렸고 한 3,000명 바로 저 화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씩 한 조를 이뤄서 서울 그 미세먼지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도 요즘 부쩍 원탁에서 주로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네. 원탁에 앉아서 서울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고요.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또 방송인 김재동 씨가 사회를 보면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미세먼지는 사실 그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 그 대선 때도 문재인 1번가 만들면서 제1호 공약으로 가장 인기 많았던 것이 또 미세먼지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렇게 열린 공간에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이게 정책으로 이어지면 이제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게 보면 이제 3,000명이 원탁 300개 나눠서 앉아서 토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이거 좀 너무 보여주기 위한 좀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광장 민주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제안, 각종 아이디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근데 그걸 수렴해서 시정을 펼치고 국정을 펼친다는 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장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위험한 요소도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민심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광장이 집단으로 조직화되고 그것이 폭주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대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대통령과 국회를 중심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돈되고 질서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광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그리고 민심이라고 하는 건
조변 섞게 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심에 따라서 정책이 춤을 춘다면 국정의 안정성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국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어떤 요소들, 그 장점들을 보완을 하되 기본 축은 대통령과 국회, 그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시장이라든지 꼭 펴져 있는 어떤 이 대의제 기구를 통해서 국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 미세먼지 회의뿐만이 아니라 저 행사가 끝나고 나면 7시부터 또 광화문 1번가라는 정책 토론회가 또 열리고 있어요. 네. 이 촛불 집회 때부터 이 광장의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 또 이런 정책의 참여 욕구가 많은 것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좀 해소를 시켜주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전과 달리 이제 상당히 정치 참여 욕구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지난 촛불 시위 같은 거 보면. 그래서 뭔가 이런 욕구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들을, 그리고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정책에 참여를 하고 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좋은데, 근데 저런 식의 행사 자체, 특히 어떤 주제를 잡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보면 오늘은 특히 이제 이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제거든요. 한편 미세먼지의 원인과 어떤 줄이는 방향 같은 경우는 공론을 모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왜냐하면 철저히 원인이 있는 것이고 그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대책이 나와 있는 것이지.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캠페인성의 어떤 그런 주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제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정책 1번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정책을 제안을 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 이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면이 있지만 또 이것이 너무 줄을 이뤄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정책에서 시민 참여 방안들은 상당히 많이 활성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정책이라는 것은 또 엄격히 양쪽을 다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너무나 대중의 어떤 측면으로 가져가기에는, 복지 문제 같은 경우는 다 하면 좋죠. 다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좋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고 또 균형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균형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정부에서 해주는 역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일정 없이 여러 가지 전국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취임 한 20일 정도 됐는데 좀 첫 번째 위기가 닥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계속 공격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문제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국정 수행에, 그러니까 부처를 장악하고 국정을 끌고 가는데 결정적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천명하고 약속했던, 스스로 천명했던 기준과 다른 방향으로 인사가 진행됐다라는 점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이 지금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한번 눈 감아주려고 했어요, 사실. 그 총리 이 정도면 총리 통과시켜줘야겠다. 이런 정도였고 자유한국당 정도가 반대를 했고 바른당 같은 경우도 그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신상 문제는 일체 얘기하지 않겠다. 정책 질문만 하겠다.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김상조 이 후보자의 이제 위장전입 문제가 나오고 앞에 얘기했던 이제 강경화 후보까지 다 해서 세 사람 다 세트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가 대통령이 정한 원칙이 허물어졌는데 국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방향이 선회되면서 그 상황이 좀 반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말 사이에 이 큰 가닥을 잡아야 되는 국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방금 한우석 국장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5대 비리를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